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춥긴 했는데 햇살이 좋더라고요. 저는 해가 좋은 날이 좋아요. 그 비 내리는 날보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나는 비 오는 날씨가 좋더라. 난 흐린 날씨가 좋더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해가 쨍쨍한 날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근데 오늘도 약간 오후 되니까 흐려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전적으로 맑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요. 우리는요. 평범한 삶 속에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녹아있는 아름다움은 자주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 버리곤 합니다. 그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 이 책이죠. 나태주 시인의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는 이 책을 듣거나 읽다 보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그런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이 천천히 마음속에 녹아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좋지? 분명히 이건 줄글인데 이건 에세이인데 왜 시처럼 들리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낭독하면서도 자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되게 담백한 문장이고 크게 꾸미지 않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나태주 작가님이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나태주 작가님의 글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부터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책은요. 나태주 시인님이 잠깐 아프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솔직한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시인님은요, 예순이 넘어서 이제 급성 췌장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해요. 의사는 이제 가족들에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나태주 시인님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찾아와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 아들아, 이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게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이란다. 라고요. 약간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같은 느낌이 아니, 말 한마디 선택하는 것도 되게 시적이죠. 시는 고백해요. 나태주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의 그 이후의 삶을 바꿔놨다고요. 그동안은 뭔가 사회적인 성공만을 쫓던, 승리만을 쫓던 그런 삶에서 내면에 정말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삶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물 한 모금의 감사함, 그리고 아내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행복, 그리고 딸의 안부 전화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소소한 일상들이 주는 그런 빛나는 순간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삶에서 힘든 순간은 늘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이 왔을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그래, 이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태주 시인님처럼요. 시인님은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지고 있다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요,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렇게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지금도 나태주 시인은 자신이 꿈꾸는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병상일기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런 얘기만 적어내려간 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아파서 비로소 깨닫게 된 삶의 진리, 삶의 어떤 가치들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어떤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나태주 시인님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불완전해 보이는 모습조차 인간이기에 괜찮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더 다른 느낌도 느낄 수 있겠지만 휴머니즘적인 마음, 그런 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참 좋다. 나는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기쁘고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기쁘다. 새삼스레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만나게 된다. 그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참 좋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생각이 내키면 새로 산 자전거를 비벼 타고 우체국 사수함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가끔은 DP점으로 페이퍼 사진을 뽑으러 가고 CD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CD 한 장을 사올 수 있어서 기쁘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르거나 파리바게뜨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로 빵이나 슈크림빵, 몽둥이 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내가 찾아가는 우리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랴. 집에 식탁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앉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앉은뱅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 오디오 세트와 책들이 있다는 사실이 몹시 기쁘고 고맙다. 연두빛 녹차를 마실 수 있는 닭이 세트가 있어서 지인들이 사준 아직 개봉하지 않은 몇 통의 녹차가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커다란 유리창문으로 앞산이 그대로 보인다. 그 위로 열린 하늘이 또 고스란히 내 집 마당처럼 건너다 보인다. 비 오는 날은 비 내리는 것이 보기 좋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것이 보기 좋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더 말할 것이 있으랴. 식탁에 앉을 때 나는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고 아내는 유리창을 등지고 앉는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아내 얼굴을 마주하며 바깥 풍경에 눈길을 줄 수 있다. 아내와 아내 등 뒤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것도 사계절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는 그림이다. 나는 그림을 가만히 앉아 보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 내 앞에 있다. 그 존재는 그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에워싸여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기쁨이고, 덜어 보내는 육필 편지는 더욱 큰 기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맹자 말씀대로 형제들 무탈함이 어찌 아니기쁘랴.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반자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안이며 축복이겠는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 졸이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늘에 통사정하듯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 기도에 마지못해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잠시 지상에서의 휴가를 더 주신 것이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건 확실히 인생의 중간결산이었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진정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확인할 때보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없다. 그것도 아무런 사심 없고 계산 속이 없는 사랑일 때 더 그렇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며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만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해지고 몸이 건조해진다. 특별한 일이, 커다랗고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의미를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마주치는 반복되는 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는 것, 만나는 것, 들리는 것마다 익숙한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따분하고 사는 일이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고생했다. 고생했으니 이쯤에서 자기 인생에, 자기 생활에 일단 정지를 눌러보자. 잠시 쉰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목표로 두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일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지금 삶에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얘기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그것하고 비교해 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과 낡은 것, 익숙한 것들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하루하루의 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달라이 라마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만 안 부려도 좋다고 했다. 세상이 반짝거려 보여도 다 별거 없다.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 너도 나도 별 수 없다. 그러니 너무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찾아 헤매지 말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깨어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 맑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오늘이 굳은 날이었다면
내일을 기대해 보자. 내일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까치발을 디뎌보자. 이것이 희망이다. 나는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 내일을 꿈꾸며 산다. 비록 내가 꿈꾼 내일이 허탕일지라도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한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가 처음 시를 썼을 때는 16살 때였다. 그 뒤로 계속 시를 썼으니 60년 동안 시만 쓰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권유나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동급생 여자애가 예뻐서 연애 편지를 썼다.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살 것 같아서 시를 쓰게 됐다. 그 뒤로 평생 하고 싶었던 건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을 표현하면 엉뚱한 게 되곤 했다. 어려운 숙제였다. 60년 넘게 풀려고 해도 되지 않은 어려운 숙제.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마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 나는 그 표현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시를 썼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또 어떤 이는 말로 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타인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땐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기록한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건만 참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난다. 일악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한다. 일악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이고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일악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서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또 잘 들을 줄 알게 되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 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주신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는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말했다. 2000년 전에 살던 공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권유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좋아한다는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이 더딥히지 않는 한 이 지제로서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힘들고 끝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음에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은 이것이다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과 연결해 설명하고 싶어 한다. 희생이라든가 봉사, 선행이라든가 연민과 같은 덕목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네 삶과 가까운 것이고 흔한 것이고 낮은 것이고 친근한 것이다. 사랑은 큰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다. 다만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밥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옷과 집이 되어주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받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 주는 사랑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는 마치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넘치게 되는 이치와 같다. 채운 물도 없이 넘치는 물동이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다. 저 여자는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늘 가변적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걸 좋게 봐주며
싫은 것도 잘 참아가는 게 사랑이다. 또한 오늘만이 아닌 나중에까지 이러는 게 사랑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가까이 있고 흔하고 오래되고 값싸고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인생, 사랑, 행복 중에서 행복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다.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른 생명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랑의 등식이 이쯤에서 열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요, 시소게임이요, 어울림이다. 내 일생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묻은 물을 닦으며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게 사랑은 외할머니 행주치마에 묻어나던 비린내보다 결코 더한 것이 아니다. 다 자란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에게 아이기라고 불러주셨다. 가을날 어쩌다 찾아가면 어김없이 물렁감을 마련해 뒀다가 꺼내주시곤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애달프다.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기억은 늘 좋게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느 노 시인이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분명 사랑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게 자식이었든 친구였든 이성이었든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로지 받는 것이다. 아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린 것들에게 외할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질 못했다. 외할머니한테 배운 대로보단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흉내를 내다가 그렇게 됐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 날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만든다.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시를 쓰고 있다. 사랑을 완전하게 해봤다면 사랑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미흡함, 그리움, 호기심이 있어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나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랑시를 쓴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의 시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툴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네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보청기를 껴야 할 때가 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땐 상대방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 많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상대의 말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다. 여기에 특별히 들어간 게 사랑이다. 서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능숙한 게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툰 것이다. 사랑은 늘 서투르고 짝사랑이며 늘 첫사랑이다. 사랑은 서툴기에 때론 아프다. 젊은 날의 사랑은 한쪽만 바라보고 직진한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럴 땐 뒤를 돌아보자. 인생을 뒤흔든 그런 사랑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 안 될 것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다. 사랑 앞에 조급해야 할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관능적인 사랑인 에로스에 집중하게 된다. 상대를 내 영역에 두려는 불같은 사랑. 여기에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인 필리아를 더하길 권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아내와 나는 50년 가까이 살았다. 온갖 일이 다 있었다. 가난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 눈물 나게 행복한 날도 있었고, 주름이 늘고 병원에 입원해서 서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달은 날도 있었다. 지금 아내와 나는 필리아,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 지금 사랑이 젊었을 때보다 더 좋다. 사랑이란 영역 안에 서로를 가두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둬서 사랑을 해보자. 그러면 아픔도 슬픔도 적당해진다. 오늘도 우리는 서툰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서툰 사랑을 응원한다.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화두다.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밝히는 대답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돈, 명예, 권력, 사랑, 학문, 종교, 열정, 행복, 사치, 쾌락과 호화, 승진과 사업, 이념.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나에게도 젊은 시절에 그런대로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목표나 삶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미쳐서 따라다닐 대상이 있었고, 취하게 하고 홀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무엇인가 해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 점점 오리무중이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루하루 헛되이 날이 저물고 이 세상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구 한 모퉁이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고 비참하고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 여백 국화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저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뭔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각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그럼 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나?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을 자처하며 산 인생이었다. 19살에 교직에 투신하여 교직의 꽃이라 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시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인정받는데 성공한 듯 싶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자기 평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시인 교장. 교장들 사이에서는 내가 시인인 것을 부러워했고, 시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교장인 것을 좋게 보아주었다. 참말로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자긍심 같은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회갑의 나이를 지내고 교직 정년의 날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어렵게 시 전집을 꾸려내고 나서는 더욱 그 증상이 심해졌다. 허탈감이랄까? 당혹감이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두 손 놓은 망연자실이 있었다. 지금껏 그런 대로 분명한 목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초조감이었다. 시계의 제로.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인생은 하나의 신기루였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사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곳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서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리워하고 밤을 새워 애태우기도 했다. 그런 모든 연모는 나에게 또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몇 편의 운문과 산문에 그 얼룩이 남을 뿐이다. 이제는 사라져 없어진 그림이었을 뿐이다. 명색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천국의 꿈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일요일 신자, 크리스마스 신자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하나. 살펴보니 결국 교직자로서도 시인으로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축이 되지 못했다. 다만 남들의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시를 썼고 그토록 오랜 세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했으면서도 영혼 하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건지지 못했다.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 일이 제일로 안타깝겠거니 싶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살았다. 육체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정신은 허무감과 비관론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이든 회색빛으로 보였다. 날씨만 흐리고 운무현상이 와도 이제 지구가 막판에 이르렀구나. 망하려는구나 하는 비감스러운 감상에 잠겼다. 그건 약한 우울증 증세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지만 점점 어디론가 깊이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 결국 그런 의식 상태, 생활 태도가 내 병을 불러오고 키웠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교직 정년의 시간대를 보내면서 심하게 유동치는 현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란 것이 아내의 진단이고 예견이다.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란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이 일이 그렇게 돌아간 것도 그럴 만한 까닭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앓고 나서, 아니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시를 쓰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어쩜 그런 것들은 본능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은 그동안 글을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으니 이제는 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면해왔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했다. 주위의 지인들도 나더러 글 쓰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돈 속에서도 글을 쓰는 시간만이 유일한 커다란 위안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고요한 침잠을 주었다. 나는 글을 쓸 때 붓펜을 사용하길 좋아한다. 뭔가 정성껏 써야 할 문건이 있으면 더욱 붓펜을 선호하는 게 습성이기도 하다. 붓펜은 꽤나 까탈스러운 필기도구다. 끝이 부드러워서 마음 먹은 대로 써지지 않는다. 지루한 병원 생활, 고통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아 붓펜을 손에 쥐었을 때 글씨가 제대로 써지면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생각하고 붓펜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리면 오늘 안 좋구나
여겨 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지냈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편의 시를 얻어 종이에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에라도 귀엽고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인을 주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삶의 원천이며 삶의 힘이겠는가.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서 쓰러졌는데 시 쓰면서 힘을 얻어 살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마음의 불꽃 없이 살아갈 수 있으랴.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난 왜 사는가? 그래,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 희열의 구체적인 실상이거나 그 부분의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으로 산다.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천국이나 극락을 안내하기도 한다. 애국자의 자기희생이라던가 종교적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다시 한번, 난 왜 사는가? 마음의 기쁨을,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산다. 때문에 나의 시 쓰기와 그림 그리기의 의미는 주어진다. 참 좋다. 나는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기쁘고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기쁘다. 새삼스레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만나게 된다. 그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참 좋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생각이 내키면 새로 산 자전거를 비벼 타고
우체국 사수함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가끔은 DP점으로 페이퍼 사진을 뽑으러 가고 CD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CD 한 장을 사올 수 있어서 기쁘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르거나 파리바게뜨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루 빵이나 슈크림빵, 몽둥이 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내가 찾아가는 우리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랴. 집에 식탁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앉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앉은뱅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 오디오 세트와 책들이 있다는 사실이 몹시 기쁘고 고맙다. 연두빛 녹차를 마실 수 있는 닭이 세트가 있어서, 지인들이 사준 아직 개봉하지 않은 몇 통의 녹차가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커다란 유리창문으로 앞산이 그대로 보인다. 그 위로 열린 하늘이 또 고스란히 내 집 마당처럼 건너다 보인다. 비 오는 날은 비 내리는 것이 보기 좋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것이 보기 좋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더 말할 것이 있으랴. 식탁에 앉을 때 나는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고 아내는 유리창을 등지고 앉는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아내 얼굴을 마주하며 바깥 풍경에 눈길을 줄 수 있다. 아내와 아내 등 뒤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것도 사계절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는 그림이다. 나는 그림을 가만히 앉아 보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 내 앞에 있다. 그 존재는 그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에워싸여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기쁨이고 덜어 보내는 유필 편지는 더욱 큰 기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맹자 말씀대로 형제들 무탈함이 어찌 아니 기쁘랴.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반자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안이며 축복이겠는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 졸이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늘에 통사정하듯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 기도에 마지못해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잠시 지상에서의 휴가를 더 주신 것이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건 확실히 인생의 중간결산이었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진정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확인할 때보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없다. 그것도 아무런 사심 없고 계산 속이 없는 사랑일 때 더 그렇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며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만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해지고 몸이 건조해진다. 특별한 일이, 커다랗고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의미를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마주치는 반복되는 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는 것, 만나는 것, 들리는 것마다 익숙한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따분하고 사는 일이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고생했다. 고생했으니 이쯤에서 자기 인생에, 자기 생활에 일단 정지를 눌러보자. 잠시 쉰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목표로 두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일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지금 삶에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얘기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그것하고 비교해 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과 낡은 것, 익숙한 것들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하루하루의 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달라이 라마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만 안 부려도 좋다고 했다. 세상이 반짝거려 보여도 다 별거 없다.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 너도 나도 별 수 없다. 그러니 너무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찾아 헤매지 말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깨어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 맑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오늘이 굳은 날이었다면 내일을 기대해보자. 내일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까치발을 디뎌보자. 이것이 희망이다. 나는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 내일을 꿈꾸며 산다. 비록 내가 꿈꾼 내일이 허탕일지라도 나는 날마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한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가 처음 시를 썼을 때는 16살 때였다. 그 뒤로 계속 시를 썼으니 60년 동안 시만 쓰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권유나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동급생 여자애가 예뻐서 연애 편지를 썼다.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살 것 같아서 시를 쓰게 됐다. 그 뒤로 평생 하고 싶었던 건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을 표현하면 엉뚱한 게 되곤 했다. 어려운 숙제였다. 60년 넘게 풀려고 해도 되지 않은 어려운 숙제.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마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다. 나는 그 표현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시를 썼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또 어떤 이는 말로 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타인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땐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기록한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건만 참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난다. 1악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한다. 1악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이고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1악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서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또 잘 들을 줄 알게 되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 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주신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는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말했다. 2000년 전에 살던 공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권유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며 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좋아한다는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이 더딥히지 않는 한 이 지자로서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힘들고 끝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음에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은 이것이다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과 연결해 설명하고 싶어 한다. 희생이라든가 봉사, 선행이라든가 연민과 같은 덕목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네 삶과 가까운 것이고 흔한 것이고 낮은 것이고 친근한 것이다. 사랑은 큰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다. 다만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밥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옷과 집이 되어주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받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 주는 사랑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는 마치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넘치게 되는 이치와 같다. 채운 물도 없이 넘치는 물동이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다. 저 여자는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늘 가변적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걸 좋게 봐주며 싫은 것도 잘 참아가는 게 사랑이다. 또한 오늘만이 아닌 나중에까지 이러는 게 사랑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가까이 있고 흔하고 오래되고 값싸고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인생, 사랑, 행복 중에서 행복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다.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른 생명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랑의 등식이 이쯤에서 열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요, 시소게임이요, 어울림이다. 내 일생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묻은 물을 닦으며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게 사랑은 외할머니 행주치마에 묻어나던 비린내보다 결코 더한 것이 아니다. 다 자란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에게 아이기라고 불러주셨다. 가을날 어쩌다 찾아가면 어김없이 물렁감을 마련해 뒀다가 꺼내주시곤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애달프다,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기억은 늘 좋게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느 노 시인이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분명 사랑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게 자식이었든 친구였든 이성이었든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로지 받는 것이다. 아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린 것들에게 외할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질 못했다. 외할머니한테 배운 대로보단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흉내를 내다가 그렇게 됐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 날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만든다.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시를 쓰고 있다. 사랑을 완전하게 해봤다면 사랑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미흡함, 그리움, 호기심이 있어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나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랑시를 쓴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의 시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툴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네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보청기를 껴야 할 때가 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땐 상대방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 많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상대의 말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다. 여기에 특별히 들어간 게 사랑이다. 서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능숙한 게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툰 것이다. 사랑은 늘 서투르고 짝사랑이며 늘 첫사랑이다. 사랑은 서툴기에 때론 아프다. 젊은 날의 사랑은 한쪽만 바라보고 직진한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럴 땐 뒤를 돌아보자. 인생을 뒤흔든 그런 사랑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 안 될 것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다. 사랑 앞에 조급해야 할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관능적인 사랑인 에로스에 집중하게 된다. 상대를 내 영역에 두려는 불같은 사랑. 여기에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인 필리아를 더하길 권한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아내와 나는 50년 가까이 살았다. 온갖 일이 다 있었다. 가난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 눈물나게 행복한 날도 있었고, 주름이 늘고 병원에 입원해서 서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달은 날도 있었다. 지금 아내와 나는 필리아,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 지금 사랑이 젊었을 때보다 더 좋다. 사랑이란 영역 안에 서로를 가두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둬서 사랑을 해보자. 그러면 아픔도 슬픔도 적당해진다. 오늘도 우리는 서툰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서툰 사랑을 응원한다.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화두다.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밝히는 대답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돈, 명예, 권력, 사랑, 학문, 종교, 열정, 행복, 사치, 쾌락과 호화, 승진과 사업, 이념. 그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그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나에게도 젊은 시절에 그런대로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목표나 삶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미쳐서 따라다닐 대상이 있었고, 취하게 하고 홀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무엇인가 해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 점점 오리무중이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루하루 헛되이 날이 저물고 이 세상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구 한 모퉁이 서성거리다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고 비참하고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 여백 국화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저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뭔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각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그럼 난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가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나?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을 자처하며 산 인생이었다. 19살에 교직에 투신하여 교직이 꽃이라 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시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인정받는데 성공한 듯 싶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자기 평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시인 교장, 교장들 사이에서는 내가 시인인 것을 부러워했고, 시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교장인 것을 좋게 보아주었다. 참말로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자긍심 같은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회갑의 나이를 지내고 교직 정년의 날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어렵게 시 전집을 꾸려내고 나서는 더욱 그 증상이 심해졌다. 허탈감이랄까? 당혹감이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거기에 두 손 놓은 망연자실이 있었다. 지금껏 그런 대로 분명한 목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초조감이었다. 시계의 제로.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인생은 하나의 신기루였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사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곳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서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리워하고 밤을 새워 애태우기도 했다. 그런 모든 연모는 나에게 또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몇 편의 운문과 산문에 그 얼룩이 남을 뿐이다. 이제는 사라져 없어진 그림이었을 뿐이다. 명색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천국의 꿈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일요일 신자, 크리스마스 신자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어찌해야 하나. 살펴보니 결국 교직자로서도 시인으로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축이 되지 못했다. 다만 남들의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시를 썼고, 그토록 오랜 세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했으면서도 영혼 하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건지지 못했다. 다음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 일이 제일로 안타깝겠거니 싶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살았다. 육체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고 정신은 허무감과 비관론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이든 회색빛으로 보였다. 날씨만 흐리고 운무현상이 와도 이제 지구가 막판에 이르렀구나, 망하려는구나 하는 비감스러운 감상에 잠겼다. 그건 약한 우울증 증세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지만 점점 어디론가 깊이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 결국 그런 의식 상태, 생활 태도가 내 병을 불러오고 키웠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 내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면 교직 정년의 시간대를 보내면서 심하게 유동치는 현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란 것이 아내의 진단이고 예견이다.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란 것이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이 일이 그렇게 돌아간 것도 그럴 만한 까닭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다. 앓고 나서, 아니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로 하고 싶었던 일은 시를 쓰는 일이었다.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 어쩜 그런 것들은 본능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은 그동안 글을 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으니 이제는 시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면해왔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했다. 주위의 지인들도 나더러 글 쓰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달랐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혼돈 속에서도 글을 쓰는 시간만이 유일한 커다란 위안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주었고 고요한 침잠을 주었다. 나는 글을 쓸 때 붓펜을 사용하길 좋아한다. 뭔가 정성껏 써야 할 문건이 있으면 더욱 붓펜을 선호하는 게 습성이기도 하다. 붓펜은 꽤나 까탈스러운 필기도구다. 끝이 부드러워서 마음 먹은 대로 써지지 않는다. 지루한 병원 생활, 고통과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아 붓펜을 손에 쥐었을 때 글씨가 제대로 써지면 아,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생각하고 붓펜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리면 아, 오늘 안 좋구나 여겨 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지냈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편의 시를 얻어 종이에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선물하고 삶에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에라도 귀엽고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인을 주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삶의 원천이며 삶의 힘이겠는가.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서 쓰러졌는데 시 쓰면서 힘을 얻어 살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마음의 불꽃 없이 살아갈 수 있으랴.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난 왜 사는가? 그래,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 희열의 구체적인 실상이거나 그 부분의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으로 산다.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천국이나 극락을 안내하기도 한다. 애국자의 자기희생이라던가 종교적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다시 한번, 난 왜 사는가? 마음의 기쁨을,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산다. 때문에 나의 시쓰기와 그림 그리기의 의미는 주어진다.